예. 막을 내렸죠 이제. 어저께로 막을 내렸고 미네소타주에서 열렸던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긴 일정은 아니었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참가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짧은 일정은 아니었는데 뭐 알찬 경기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메달 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 예.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캐나다 6대3 그다음에 스웨덴 4대2 이제 요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4 위전은 그냥 대충 봤고요. 별로 이제 그렇게 비중이 없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봤고 결승전을 이제 좀 많이 봤었는데 일단은 지난 경기와 결국은 좀 유사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제 그 보신 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결국 조별 예선 때도 핀란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팀이 이 정말 짧은 시간에 따라오고 이제 이런 것들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죠. 1피리어드 득점 스코어링 라인 보시면 캐나다가 앞서가고 핀란드 따라오고 캐나다 또 앞서가고 핀란드 따라오고 캐나다 또 앞서가고 요거 똑같았죠? 조별 예선이랑 이제 사실 캐나다가 결국 올해 이런 컬러였다라는 겁니다. 수비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예, 사실은 진짜 한 이런 리드들을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캐나다 팀이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3대 0도 됐었을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계속 따라잡히고 하는 그림이 나오고 오늘 경기는 그래도 2피리어드라든가 3피리어드 이런 부분에서 2피리어드 때 이제 뭐 5분 만에 2골 추가해가지고 리드 잡아가지고 이제 또 유지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갔지만 결국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던 캐나다의 그런 수비 경기 같은 부분은 이번 대회에서 이제 결코 이건 합격점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재능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의 경기들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뭐 3, 4회전까지 별반 그런 게 다른 게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캐나다가 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이 결국은 너무 자기네들이 너무 탑독인 포지션을 인지를 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부터 시작을 해서 감독을 매년 바꾸는 것,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계속 바꾸면 결국 시스템이 정착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좀 이제 비판 여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동메달은 땄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면치레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경기 림파넨 선수를 낸 게 저는 좀 패착이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림파넨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연장까지 가고 슛아웃까지 가는 그런 느낌의 정말 체력을 완전히 다 갈아서 집어넣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뭐 핀란드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백투백 경기에서 이런 느낌의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 좀 이겨내기 어려웠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에서 뭐 이제 단일 토너먼트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단일 토너먼트 기록이 나왔는데 수비수 포인트 관련이죠. 제인 파레크 선수가 이제 2위입니다. 역대 2위고요. 캐나다 대표팀으로 1위입니다. 캐나다 대표팀 수비수 한정에서 1위. 근데 이제 역대 대회 전체를 한정을 해도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부분도 NHL 레벨에서는 통하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합류했을 때 통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올해가 결승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수비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시급하게 얘는 좀 이 친구는 좀 정비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의욕 없이 그냥 백스케이팅 해가지고 그냥 내준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보드 쪽에서의 피지컬 관여라든가 그럼 이런 수비 판단력, 순간순간에서의 수비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니어 레벨에서도 사실 전혀 돋보이지 않았었어요. 이번 대회에서도.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낼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 위험한 좀 재능은 있지만 좀 위험한 유망주군에 분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공격적인 부분도 NHL에서 제인 파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HL 선수 이 선수가 어쨌든 퍽을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슈팅 능력이 워낙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유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제인 파크가 퍽을 잡자마자 바로 그냥 체커가 달라붙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예를 들면은 뭐 슛 페이크로 탈출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더 빠르게 슛을 붙여가지고 이제 뭐 유효슈팅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그림들이 거의 안 나와요. NHL 레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힘이 안 나오는 거고 수비에서는 더 이제 구멍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군요.
포지션 스탯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인 파레크가 기본적으로 포지션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지션 스탯은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수비의 전부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높은 가능성과 함께 명백한 한계점도 이렇게 봤었던 대회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다듬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결승전입니다. 4대2로 이 스웨덴이 승리를 했죠. 쇼트핸드 골, 파워플레이 골. 요런 이제 스페셜 팀에서 이제 오히려 쇼트핸드 골. 사실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의 그런 좀 어, 문제점은 아니고 살짝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 쇼트핸디드 상황에서 체코 네스트라실 선수가 슬래싱을 가격을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페널티니까 이런 느낌에서 체코 선수들이 살짝 이렇게 뭐라고 했죠? 살짝 이제 그 긴장감을 놓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이제 후속 플레이에서 실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 쇼트핸드드 골 나왔고 그리고 파워플레이 골 이제 오히려 이제 스웨덴이 가져가면서 여기서 가져온 리드를 이제 3대 0까지 벌린 이후에 사실 경기 끝까지 계속 가져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막판에 보시면 엠티넷 상황에서 이제 2골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어쨌든 엠티넷 골 하나까지 추가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첫 번째 2골이 사실은 좀 치명적이었어요. 체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웨덴 쪽에서 이제 연속으로 페널티가 나오면서 파워플레이 기회도 먼저 가져갔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뭐 슈팅도 제대로 못 때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묶이는 그림이 나온과 동시에 쇼트핸드 골 허용을 했고 이제 이 피리어드의 중반에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파워플레이 골을 허용을 하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페셜 팀이 꽤 크게 이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좌우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코 입장에서는 엠티넷 상황에서 2골을 만회했지만은 이후에 또 엠티넷 20몇 초 남았는데 이제 페이스오프로 이제 시작하는 그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냥 이제 스탠베리 선수가 또 이제 마무리 득점을 지으면서 4대2로 경기가 끝났네요. 전반적으로 지역 창출이 좀 힘들었는데 블루라인 이제 좀 그러니까 체코 기준에서 상대방 지역 쪽의 블루라인에 선수 한 명을 배치를 해 놔가지고 이제 좀 긴 패스로 연결을 한다라든가 그런 느낌의 경기력들을 사실은 좀 쉽게 지역을 창출하는 이런 그림들이 좀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블루라인 쪽에 배치된 선수까지 이제 이 스웨덴의 최종 선상 수비수가 끝까지 경계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갭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무난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역에서부터 이런 그림에서 지역 탈출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체코가.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으로 캐나다의 이제 수비수들을 이제 많이 괴롭혔었지만은 스웨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적인 전방 압박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의 역량으로 이제 개인 기술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캐나다전에서 잘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슈팅을 많이 쐈는데도 실패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스웨덴에게 좀 지배당하는 그런 양상의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탠베리 선수가 제가 첫 경기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게 드디어 이제 스웨덴이 그동안 조별 예선을 참 잘 치렀지만 정말 토너먼트에서 돌출난 부분이 하나가 부족해서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사실 토너먼트마다 드리는 느낌인데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스탠베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1골이어서 3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사실은 첫 경기에서도 이제 정말 중요 국면에서 득점을 하는 그림이라든가 실제로 엠티넷 골이긴 했지만은 상대방이 이제 3대2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엠티넷을 그냥 지속을 하는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이 쐐기를 박는 4대2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역시나 이제 정말 정말 게임 브레이커 수준이 될 만한 스타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었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4골 중에 3골을 기여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우승은 2012년 이후의 첫 우승입니다. 뭐 사실 스웨덴도 어떻게 보면은 국제 하키의 맹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우승과는 좀 거리가 먼 팀이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바라봐도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회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별 우승 순위 이거 이제 랭킹을 매겼을 때도 보시면은 스웨덴은 2번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은 이제 국제와 좀 거리가 멀었었는데 2번, 3번? 어쨌든 몇 번 없었지 않습니까?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012년 우승할 때 주요 선수들이 막스 프리베리랑 뭐 세바스티안 콜베리 이 선수들이 이제 포인트 1, 2등이었습니다. NHL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지바네드, 라켈, 브로딘, 클링베리, 칼손, 포르스베리 그리고 안톤 포르스베리 꼴리죠.
이제 요렇게 이제 두 선수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뭐 이 선수들은 뭐 연차도 많이 찼고 NHL에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년 우승할 때 제일 포인트를 많이 쌓았던 두 선수는 프리벨이랑 콜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재밌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NHL을 뛰고 있는 선수들도 어쨌든 많이 들어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012년 우승 이후로 사실은 스웨덴이 메달 라운드는 많이 나갔어요. 메달 라운드는 많이 나갔는데 다 졌습니다. 많이 졌어요. 한 번밖에 우승. 그러니까 금메달 결정전을 5번 나갔는데 한 번밖에 우승 못했고, 그리고 이제 동메달 결정전도 7번 나갔는데 2번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메달 결정전에도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 뭐 사실 성인 대표팀도 이런 느낌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월챔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일단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우승은 그래도 이후 3차례의 결승 패배가 3번이 있었던 게 이게 2013년, 14년, 18년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패배를 좀 만회를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금메달 뭐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13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리멀디 선수한테 멀티골. 이제 어떻게 보면 3년 연속 결승을 진출을 했었거든요. 스웨덴이. 근데 이제 12년 우승했고 13년 미국한테 패배. 로코 그리멀디라는 굉장히 작고 빠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한테 멀티골 허용하면서 이제 패배를 했던 경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한테 연장패를 당했습니다. 리스톨라이넨 선수한테 연장 실점을 당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때도 이제 3연준 아닌 게 어디 죄송합니다. 그 뭐냐 어쨌든 2연속 준우승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결승전에 이거 2018년 하면은 이제 또 캐나다 하키에서는 좀 흑역사지만 그 성폭행 그 혐의 물론 이제 무혐의가 떴지만 그런 좀 좋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던 그 해였죠. 근데 캐나다한테 졌습니다. 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종료 2분 전에 스팀버건 선수한테 이제 또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우승을 했고요. 월드 주니어 역대 2번째 금메달. 그리고 이제 3번째 아닌가? 죄송합니다. 또 헷갈립니다. 또 죄송해요. 2시즌 연속 조별 예선 1시드. 그러니까 이제 조별 예선 끝나고 나면은 전체 조별 예선 시드들 팀을 모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웨덴이 1번 시드 했었죠. 요 내용은 이제 전에 그 조별 예선 끝나고 한번 다뤘죠. 근데 작년에도 1번 시드가 금메달을 땄었고요. 2023년 대회, 2024년 대회. 올해가 6년, 5년, 4년 대회는 이제 2번 시드가 우승. 그리고 2023년 대회는 1번 시드가 우승. 그랬었는데 어쨌든 2시즌 연속 조별 예선 1시드 금메달이네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역대 2번째 금메달 요건 제가 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은메달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년 연속 메달을 따고 있어요. 체코가. 23년 은메달, 24년, 25년 동메달, 26년 은메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참고로 체코가 지금 4년 연속 메달을 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체코 역사상 최고입니다. 이제 2000년, 2001년에 금메달 2번, 이제 연속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은, 은. 이제 요거 이렇게 4번 딴 금메달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4연속 메달을 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체코가 강력한 요즘에 이제 제가 뭐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체코가 예전보다는 위상이 좀 떨어졌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물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아름아름 뭐 월챔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정말 이제 빅6라고 불렸었던 그 시대를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빅6로 집어넣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평가를 받는 게 사실 요즘 체코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젊은 레벨에서는 다시 한번 뭔가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당연히 빅6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고무적인 결과가 4년 연속 나오지 않았는가. 금메달은 없지만 이 정도 사실은 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2등도 2번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포인트 및 골리 랭킹 보시면은 마이클 헤이지 선수가 이제 15포인트, 맥케나 14포인트, 파레크 13, 그리고 치아리 선수가 11포인트에다가 포터 마턴 선수가 9포인트. 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왜 71이라고 돼 있지? 죄송합니다. 7이죠, 7.
그리고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는 파레크 선수가 13포인트, 갈바스 선수가 9포인트에다가 모엘루스, 프레니, 살린 발레니우스. 이것도 이제 크게 뭐 변화는 없었어요. 골리 같은 경우에는 이반코비치 선수가 세이브 성공률은 쭉 올라갔는데 이반코비치가 사실은 거의 메인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진 않았었고요. 헤렌스탐 선수가 사실은 더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반코비치가 스탯라인은 조금 더 좋지만 헤렌스탐 같은 경우에는 중요 경기에도 이제 이 선수가 거의 다 나왔었고 토너먼트 라운드도 당연히 이 선수가 다 나왔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실점 관리라든가 세이브 성공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헤렌스탐 아버지가 스웨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하키 아나운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유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스웨덴 게임은 이분이 중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뛰니까 나는 결승전 중계 안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말 헤렌스탐이 마지막에 2골 먹히긴 했지만은 이번 대회 끝까지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굉장히 뿌듯하고 실제로 금메달도 땄기 때문에 기분 좋은 대회가 아니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키르슈 노엔슈반더 캠프 이 선수들은 뭐 이미 탈락을 했으니까 그죠? 뭐 기록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대회 끝났으니까 대회 최우수 선수가 나왔고 그리고 사무국 선정 최우수 선수 이제 IHF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스트 6는 안 했구나. 베스트 6 내용이 빠졌네요. 마지막에 넣는다가 빠졌네. 어쨌든 대회 최우수 선수는 보이테흐 치아르시 선수가 받았습니다. 사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요 선수가 결국은 이제 조별 예선부터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캐나다전에서 3포인트, 덴마크전에서도 한 골, 핀란드전 멀티포인트, 그리고 라트비아전에서도 1어시스트, 뭐 조별 예선 모든 경기에서 포인트를 올렸죠. 그리고 플레이오프 라운드 들어와서도 스위스전에서 멀티어시스트, 그리고 캐나다전 멀티골, 그리고 스웨덴전에서도 1어시스트를 올리는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갈바스 선수가 조금만 더 포인트를 뽑았다라고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뭐 갈바스 같은 경우에 또 비교 우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제인 파르크 같은 선수가 있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4골 8어시스트 12포인트는 올리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색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2005년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 이후에 NHL 1라운더가 아닌 첫 MVP로 치아리스 선수가 치아리스 선수가 이제 이렇게 그 기록을 올리게 됐어요. 기록을 올렸다라고 해야 되나?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LA 킹스가 2라운드에 지명을 한 선수고 어쨌든 이제 정말 NHL에서도 좀 연착륙을 하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대회 직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아리스 선수가 LA랑 엔트리 레벨 계약을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LA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체코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프로리그에서 벌써부터. 최근 5시즌 MVP를 보시면은 라이언 레너드 선수가 지난 시즌 MVP, 그리고 레케르 메키가 24년 MVP, 그리고 코너 베다르가 2023년 MVP였고 맥테비시 선수가 22년 MVP, 트레버 지그레스 선수가 MVP였었습니다. 근데 뭐 베다르도 어떻게 보면은 1라운더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결과적으로 1라운더가 됐죠. 그죠? 왜냐면 이제 2023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에 이 베다르가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23년에 지명되지 그죠? 23년에 지명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MVP를 딴 선수들이 1라운더가 됐다라는 것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2라운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고 지금 뭐 최근 5년도 뭐 다 1라운드였었고 이제 쭉쭉 올라가도 당연히 2005년까지는 1라운더들이겠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HF 사무국 선정 우수 선수는 이제 골리, 수비수, 공격수 이렇게 한 명씩 뽑는데 스웨덴의 헤렌스탐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이제 뭐 골리 기록에서 많이 칭찬을 드렸지만은 최우수 골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우수 수비수는 아담 이르체크 선수 이번 대회에서 5골을 뽑아냈고 사실 체코의 그런 이제 수비적인 경기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슈팅 마무리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르체크 선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톤 프론델 선수 사실 프론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팅 능력 마무리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골을 많이 양산을 했기 때문에 선발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L 지명 선수들 활약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좀 기분 좋은 팀들 그죠? 기분 좋은 팀들만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쁜 팀들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도 일단 좀 기분 좋을 만한 팀입니다. 어쨌든 이제 베렐룬드 선수 참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도 좋고 그리고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좀
성과를 볼 수가 있는 데다가 이제 뭐 리더십 그룹에서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 가지고 베를론드 선수 이번에 10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캐나다의 포터 마르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회 6골이나 이제 득점을 하는 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이키 르호호넨 선수, 핀란드 선수죠. 이제 이 선수도 9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필리가 뽑은 이런 공격수들, 그죠? 또 이제 좋은 자원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브루인스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이 좀 일찍 탈락하긴 했지만 미국 공격에 정말 핵심 오브 핵심 같은 느낌. 매경기 꾸준하고 정말 골이 필요할 때 항상 득점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결국 윌 젤러스랑 제임스 헤이겐스 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 다 보스턴 브루인스 소속입니다. 젤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리 코일 선수 트레이드 때 콜로라도에서 이제 데려온 자원이고요. 헤이겐스는 뭐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지난해지 2025년 드래프트니까 그죠? 지난해 드래프트 보스턴이 제일 먼저 지명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고요. 그리고 유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눈여볼 만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길라, 보댕, 데노이에르 이 선수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댕이랑 이길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이제 이런 그림도 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뭐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랬고요. 꾸준하게 뭐 이길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득점력에서 이제 돋보이는 그림이 자주 나왔었고 보댕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이제 안 좋은 플레이도 있긴 했지만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7포인트나 올렸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데노이에르 같은 경우에도 6어시스트 올렸기 때문에 보스턴이 아니라 그죠? 이건 유타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도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이 기분 좋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헤렌스탐과 이르체크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 최우수 골리 최우수 수비수가 다 세인트루이스 소속 자원입니다. 헤렌스탐 대회 거의 뭐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골문을 확실하게 지켜줬고요. 이르체크 같은 경우에도 5골이나 득점을 하는 수비수죠. 이제 이런 이제 정말 확실한 이제 이 화력 지원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워싱턴도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대회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코러슨 선수가 대회 중반에 후두부에 이렇게 퍽을 가격을 당하면서 쓰러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부분은 조금은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 구단에도 그렇고 선수도 이제 참 아쉽죠. 그죠?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코러슨 선수가 나왔던 경기에서는 1골 3어시스트라는 준수한 경기를 펼쳤고요. 레온 무길리 선수 1골 4어시스트 그리고 패트리 시코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2골 7어시스트 그죠? 체코에서 있었고 그리고 무길리 선수는 아마 스위스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4경기가 5경기에서 5포인트 뭐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준수한 성적을 올렸던 선수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세너제이라고 적어놨는데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세너제이도 뭐 살림 발레니우스라든가 그다음 뭐 마이클 미사도 그냥 좀 하부 라인이라든가 이런 역할에서 뭐 포인트도 많이 뽑아줬고 이제 적당한 활약을 했었고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7년 대회 그룹을 살펴보시면은 대회 그룹은 나왔죠. 사실 이번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 시드 배정이라든가 이런 대회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내년에는 에드먼턴과 레드디어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스웨덴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그죠? 1, 2, 3, 4 이제 이렇게 스네이크 방식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번에 캐나다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아직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별 예선이 잠정적인 결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굳이 바꾸면 뭐 미국이나 핀란드, 스웨덴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미국이랑 스위스 자리 바꾼다라고 해서 미국이 만약에 캐나다 조로 들어오면은 사실 이번 대회는 비슷한 순위로 끝났지만 비슷한 느낌의 시드로 끝났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탤런트 레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행사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권한 자체를.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이 그룹이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A조가 좀 죽음의 조가 되지 않나. 올해는 이제 B조에 정말 힘든 팀들이 많았었죠. 체코, 캐나다, 핀란드가 B조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A조에 스웨덴, 핀란드, 미국이 들어가니까 이 조별 예선 또 순위 경쟁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뭐 노르웨이가 올라왔고요. 독일은 이제 9위를 했으니까 강등전에서 잔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번 대회도 그리고 이제 커버를 끝내게 되는데 참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올해 못 보셨다라고 해도 뭐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계속 펼쳐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어쨌든 저는 이 대회에 대한 커버리지는
오늘 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